경매 권리 분석 TV.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법원 경매장입니다. 네, 아주 긴장감 넘치는 장소죠. 맞아요. 막 마음에 쏙 드는 집을 발견해서 며칠 밤을 세워가며 권리 분석도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완전 깔끔하고요. 오, 철저하게 준비하셨네요. 네. 그래서 치열한 눈치 싸움 끝에 드디어 낙찰을 딱 받아냅니다. 엄청 기쁘겠죠? 이제 잔금을 치르고 새집 비밀번호를 누를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서류 어디에도 보이지 않던 숨겨진 룰이 발동합니다. 아, 제일 무서운 타이밍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영수증을 하나 쓱 내밉니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2억 원을 더 갚아야 집을 넘겨드릴 수 있겠네요. 라고 말이죠. 와, 진짜 듣기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상황입니다. 완전 공포 영화잖아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경매법정에서는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아주 현실적인 비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심층 분석을 듣고 계신 분들이 만약 부동산 경매를 진지하게 공부하고 계시거나 혹은 뭐랄까 세상의 룰이 겉보기와 어떻게 다른지 그 이면을 파헤치는 걸 좋아하는 분이라면요. 오늘 이야기가 정말 두 눈을 번쩍 뜨게 말 겁니다. 맞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서류가 어떻게 순식간에 수억 원짜리 덫으로 돌변하는지 그 정보의 비대칭이 만드는 무시무시한 지뢰밭을 파헤쳐 볼 거거든요. 네, 오늘 핵심 주제는 바로 대위 변제를 통한 대항력 인수 리스크입니다. 대위 변제, 이름부터가 좀 무시무시한데 오늘 이 복잡한 법률 용어를 걷어내고 초보자분들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핵심 원리를 파헤치는 게 저희 미션입니다. 네,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동아줄이죠.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에 대해서도 꼼꼼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 무시무시한 지뢰밭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들을 보면요. 경매라는 제도가 단순히 서류상의 숫자를 읽는 게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숫자가 전부가 아니다. 네, 그 서류 뒤에 숨은 사람들의 절박한 심리와 행동을 예측해야 하는 고도의 심리전이라는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심리전이라 흥미롭네요. 사실 경매의 기본은 다들 아시다시피 말 썩이 준 권리를 찾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권리 분석의 알파이자 오메가죠. 이 선을 딱 기준으로 해서 그 밑에 있는 빚이나 권리들은 낙찰과 동시에 깨끗하게 지워진다. 이게 우리가 아는 경매의 상식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모든 비극은 바로 이 상식이 깨지는 지점, 그 대위변제라는 장치에서 시작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단어부터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워 보이는데 개념 자체는 의외로 단순 명료합니다.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리기에 멀쩡한 상식을 뒤엎어버리는 건가요? 대위 변제, 한자로 대신할 때 자리 위를 씁니다. 즉, 남의 자리에 대신 들어가서 빚을 갚아준다는 뜻이죠. 남의 빚을 갚아준다. 네, 경매 상황에 대입해보면요. 후순위 권리자인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채무자인 집주인을 대신해서 선순위 채권자의 빚을 갚아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그 선순위 채권자는 은행이겠죠. 아, 그러니까 세입자가 자기 돈으로 집주인의 은행 빚을 갚는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빚이 갚아지면 그 선순위 권리는 등기부에서 즉시 말소된다는 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벌써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생겨요. 세입자가 내 집도 아닌데 집주인의 빚을 대신 갚아준다고요? 네, 이상하게 들리시죠? 아니, 식당에서 내 밥값 내기도 아까운데 남의 테이블 밥값까지 계산해주는 셈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남의 빚 갚아줄 일은 보증 잘못 섰을 때 빼고는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런 손해보는 짓을 하는 거죠? 그 질문이 바로 이 함정의 핵심을 찌르는 포인트입니다. 세입자가 이타심이 넘쳐서 그러는 게 절대 아니죠. 그럼요. 철저하고 냉혹한 경제적 계산의 결과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세입자라고 가정해 보시죠. 네, 제가 세입자입니다. 은행 빚 2천만 원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전세 보증금 2억 원이 통째로 날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헐, 내 피 같은 2억 원이. 여기서 여러분이 집주인 대신 그 은행빚 2천만 원을 갚아버리면 경매를 막거나 자신의 2억 원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숫자가 그렇게 극단적이라면 당연히 갚죠.
2천만 원을 희생해서 2억 원을 구출할 수 있다면 그건 손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방어율을 자랑하는 투자가 되는 셈이죠. 완전 빛의 속도로 은행에 달려가서 갚아버릴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세입자가 남의 빚을 대신 갚는 건 이타심이 아니라 자신의 훨씬 더 큰 자산을 지키기 위한 아주 합리적인 생존 본능이자 방어 기제인 거죠. 아, 이제 그 세입자의 행동이 완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세입자의 정당하고도 필사적인 방어 기제가 경매 입찰자에게는 수억 원짜리 보증금을 떠안게 만드는 파멸적인 저주로 둔갑한다는 점입니다. 와, 세입자의 생존 본능이 낙찰자의 저주가 된다. 그 충돌이 정확히 서류상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한번 분해해 주시죠. 네, 머릿속에 등기부등본을 하나 그려보시죠. 1단계의 입찰 전 서류 상태입니다. 네, 서류를 봅니다. 1순위에는 A은행의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 즉 빚은 단돈 2천만 원입니다. 네, 1순위 은행 2천만 원. 이게 바로 뒤에 오는 모든 권리들을 지워버리는 기준점인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오케이, 이게 지우개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리고 그 밑에 2순위로 B라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살고 있고 전세보증금은 2억 원입니다. 자, 권리 분석의 기본 공식대로라면 이 서류는 어떻게 해석됩니까? 공식대로라면 너무나 깔끔하고 매력적인 물건이죠. 1순위 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니까 전입일이 그보다 늦은 2순위 세입자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 즉 대항력이 없는 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경매가 끝나면 은행빚 2천만 원과 함께 세입자의 권리도 서류에서 싹 지워진다고 판단하겠죠. 입찰자 입장에서는 좋아, 나는 저 2억 원을 떠안지 않아도 돼. 내 입찰 금액만 되면 끝이야. 이렇게 땡 잡았다고 생각하면서 입찰가를 써낼 겁니다. 완벽한 논리 전개입니다. 입찰단은 서류에 적힌 팩트를 기반으로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고 기분 좋게 낙찰을 받습니다. 그렇죠. 콧노래 부르면서 법원을 나오겠죠. 그런데 폭탄은 낙찰자가 안심하고 잔금을 준비하는 바로 그 찰나의 기간에 터집니다. 아, 아까 말한 그 세입자가 움직이는 거군요. 네, 낙찰자가 법원에 잔금을 납부하기도 전에 세입자 B가 집주인을 대신해서 A은행의 빚 2천만 원을 갚아버립니다. 대위 변제를 실행한 거죠. 네네. 자, 빚이 갚아졌으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빚이 사라졌으니까 등기부등본에 있던 그 1순위 은행 근저당권도 원인 무효가 되어서 싹 지워지겠네요. 잠깐만요. 그러면 낙찰자에게 유일한 방패막이었던 그 말소기준 권리가 허공으로 증발해버린다는 뜻인가요? 네,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방패가 사라지는 거죠. 헐. 말소기준 권리가 소멸하는 순간 관리의 180도 역전이 일어납니다. 1순위가 사라졌으니 2순위였던 세입자 B가 자동으로 1순위로 신분 상승을 하게 되죠. 와, 2순위가 1순위로 올라간다고요? 맞습니다. 경매와 함께 소멸할 줄 알았던 2순위 세입자가 하루아침에 낙찰자에게 당당히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돌변하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소름 돋네요. 이건 마치 제가 중고차 매장에서 차를 엄청 싸게 샀다고 신나게 계약서에 사인했는데 네, 기분 좋게 샀는데 딜러한테 차 키를 넘겨받기 직전에 딜러가 고객님 어젯밤에 앞주인이 엔진을 포르쉐 최고급 엔진으로 바꿔 달아놨거든요. 그러니까 2천만 원만 더 내세요. 이러면서 영수증을 들이미는 거랑 똑같잖아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낙찰자 입장에서는 내가 산 물건의 법적 상태가 내 동의도 없이 그것도 가장 취약한 타이밍에 완전히 바뀌어버린 셈이죠. 진짜 미치고 팔짝들 노릇이네요. 그럼 결국 낙찰자는 전혀 계획이 없던 2억 원이라는 거대한 채무를 고스란히 또 안아야 하는 거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고스란히 변제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한 가지 강한 의문이 생겨요.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억울하죠. 많이 억울한 상황입니다. 낙찰자는 국가가 공인한 서류인 등기부등본을 보고 아주 정당한 룰 안에서 입찰한 거잖아요. 그런데 낙찰이 끝난 뒤에 제3자가 빚을 갚았다는 이유로 서류의 효력이 완전히 뒤바뀐다면 이건 낙찰자 입장에서는 국가 시스템에 사기를 당한 기분일 텐데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서류를 보고 정당하게 입찰한 낙찰자를 보호할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거죠? 그 부분이 바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가장 깊이 있는 법적 철학적 딜레마입니다. 왜 법은 낙찰자의 예측 가능성보다 세입자의 대위 변제를 우선할까요? 그러게요. 서류의 공신력이 이렇게 무너지면 앞으로 누가 경매 제도를 믿고 입찰하겠어요?
겉보기엔 시스템의 심각한 오류 같지만 사실 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누구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더 정의로운가에 대한 치열한 가치 판단의 결과입니다. 가치 판단이요? 네, 경매법원은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팔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시장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반면에 세입자가 채무를 대신 갚고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는 대위변제는 민법이 보장하는 강력하고도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경매 절차라는 특수한 룰보다 한 사람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민법상의 권리가 더 크고 근본적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법은 낙찰자가 겪게 될 예상치 못한 손해보다 세입자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2억 원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될 생존의 위협을 더 중대하게 봅니다. 생존권이 먼저다. 네, 그래서 세입자의 대위변제 권리를 막지 않는 거죠. 서류의 스냅샷을 믿고 들어온 낙찰자의 이익보다는 억울하게 자산을 잃을 위기에 처한 세입자의 실체적인 방어권을 더 무겁게 형량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여지기는 하네요. 법이 그냥 기계적인 잣대만 들이미는 게 아니라 약자의 생존을 위한 최후의 발버둥을 인정해준다는 측면에서는 합리적입니다. 네, 법의 따뜻한 변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찰자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2억 원의 독박을 써야 한다는 건 여전히 너무 가혹해요. 뭔가 방어 수단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이 지뢰를 밟기 전에 미리 피할 방법 말입니다. 다행히도 이 끔찍한 함정을 피할 수 있는 강력한 경고 신호가 등기부 등본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오, 단서가 있나요? 네, 서류에 적힌 글자만 보지 말고 그 글자가 품고 있는 사람의 의도를 읽어내면 됩니다. 의도를 읽어라. 아까 앞선 시나리오에 그 힌트가 숨어 있는 건가요? 네, 등기부 등본의 숫자들을 잘 비교해 보는 겁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즉 빚의 금액이 후순위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이것이 바로 가장 경계해야 할 패턴입니다. 아, 아까 은행빚 2천만 원, 세입자 보증금 2억 원. 숫자의 비율이 무려 10배나 차이가 났었죠.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듯이 상식적으로 2억 원을 지키기 위해 2천만 원을 갚는 건 세입자 입장에서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그렇죠. 2천만 원 내고 2억 원 살리면 완전 이득이죠. 따라서 등기부 등본을 딱 봤을 때 선순위 채권액이 푼돈 수준으로 적다면 이건 단순한 서류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요. 세입자가 언제든 대위변제 버튼을 누를 준비가 되어 있는 시한폭탄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런 물건은 세입자가 100% 대위변제를 할 것이라 가정해야 해요. 100%요? 네, 그래서 애초에 입찰을 피하거나 아니면 2억 원을 내가 인수할 각오를 하고 입찰가를 아주 낮게 써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와, 신난다. 선순위 근저당에 있으니까 세입자 보증금은 전부 말소되겠네? 하고 서류를 기계적으로만 읽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겉만 보는 거죠. 그 뒤에 숨어서 열심히 주판화를 튕기고 있는 세입자의 행동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말이죠. 바로 그 정보의 비대칭 혹은 해석의 비대칭이 순식간에 수억 원의 손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진짜 아차하는 순간이네요.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초보 시절에 저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덜컥 낙찰을 받아버렸다면요? 어휴,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아직 잔금을 치르기 전인데 세입자가 은행 빚을 갚아버려서 권리가 역전됐다는 사실을 제가 방금 막 알게 되었습니다. 제 피 같은 입찰 보증금 이대로 그냥 다 몰수당해야 하는 건가요? 그 절망적인 순간에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최후의 동아줄이 하나 있습니다. 동아줄이요. 제발 알려주세요. 아직 잔금을 내기 전이라면 법원에 합법적으로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이요? 이름은 좀 길고 어렵지만 완전 구세주 같은 제도네요. 낙찰 자체가 없었던 일로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내가 입찰을 당시의 서류 상태와 지금의 서류 상태가 권리 분석의 근간을 흔들 만큼 중대하게 바뀌었으니 이 낙찰을 무효로 해달라고 정당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아하. 이것이 법원이 낙찰자에게 제공하는 유일하고도 합법적인 구제 수단입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냈던 입찰 보증금을 고스란히 돌려받고 그 무시무시한 물건에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다행이네요. 휴, 10년 감수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당장 신청해야 할 텐데 초보자 입장에서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기한은 정확히 며칠까지인지 단계별로 상세히 좀 알려주시죠. 지금 마음이 엄청 급한 청취자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명확하고 투명하게 선을 그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왜요? 오늘 우리가 심층 분석하고 있는 핵심 출처 자료들에 따르면요. 이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억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그 존재와 당위성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양식에 맞춰 써야 하는지, 낙찰 후 며칠 이내에 법원의 어느 부서에 제출해야 하는지 같은 세부적인 실무 절차까지는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석하는 자료의 한계가 명확하군요. 취소 신청이라는 생명줄이 있으니 당겨라 라고 꿀팁은 알려주지만 그 생명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듭짓는지는 나와 있지 않은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법률 절차라는 것은 단 하루의 기한 차이나 서류 한 장의 누락으로도 구제받지 못할 수 있는 아주 예민하고 엄격한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법원이 좀 깐깐하잖아요. 네, 따라서 지금 이 심층 분석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실제로 이런 위기에 처하셨거나 대비하려는 분이 있다면 이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력한 무기로 삼으시되 실제 신청 절차와 타이밍에 대해서는 반드시 입찰 전에 법률 전문가나 신뢰할 수 있는 외부 공공기관을 통해 별도로 그리고 철저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접 알아봐야 한다. 메모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곧 낙찰을 딱 받았다고 해서 싹 끝났다 하고 발 뻗고 자면 안 된다는 거네요. 절대 안 되죠. 잔금을 내기 전까지의 그 짧은 기간 동안 매일매일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서 세입자가 혹시 빚을 갚지 않았나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네, 경매의 세계에서 잔금을 납부한다는 건요.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루비콘 강이요? 만약 아무것도 모르고 잔금을 다 치러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온 상태에서 뒤늦게 이 대위변제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때는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조차 할 수 없습니다. 헐, 그럼 어떡해요? 꼼짝없이 본인 돈으로 그 2억 원을 물어줘야만 하죠. 와, 타이밍이 말 그대로 진짜 생명줄이네요. 잔금 납부 전, 그 찰나의 윈도우를 놓치면 모든 게 끝나는 거군요. 벙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오랜 격언이 있죠. 서류가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상상하지 못한 채 기계적인 분석에만 머문다면 합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내 전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면서도 머릿속 안개가 싹 걷히는 기분입니다. 서류라는 게 얼마나 얄팍한 믿음인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많은 분들이 겪는 착각이죠. 오늘 다룬 내용을 머릿속에 다시 한번 꽉 각인시켜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소 기준 권리라는 든든한 방패가 어떻게 대위변제라는 세입자의 생존 본능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지 확인했습니다. 네, 핵심을 잘 짚어주셨어요. 선순위 은행빚이 지나치게 적은 물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수억 원의 보증금을 떠안게 할 치명적인 경고 신호라는 것. 그리고 이 덫에 걸렸을 때는 잔금 납부 전이라는 아주 좁은 타이밍 안에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이라는 생명줄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이번 분석을 통해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통찰은요. 제도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비판적 사고입니다. 비판적 사부.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인 서류조차도 그 안에 담긴 각자의 이익과 욕망에 따라 언제든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유기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누군가에게는 2억 원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막, 누군가에게는 평생 모은 돈을 날리게 만드는 끔찍한 함정. 서류는 그저 종이일 뿐이고 결국 그 종이의 운명을 결정짓는 건 그 뒤에서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들의 행동이니까요. 네, 사람을 봐야 한다는 뜻이죠. 자,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곰곰이 씹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살펴본 것처럼 경매법정에서 내 손에 낙찰 영수증이 쥐어진 그 승리의 순간조차도 세입자의 행동 하나로 게임의 룰이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네, 순식간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맺는 수많은 계약과 거래들, 예를 들어서 전세 계약서나 자동차 구매 서류, 혹은 투자 약정서 중에서요. 이렇게 도장이 다 찍히고 서로 기분 좋게 악수까지 나눈 이후에 내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제3자의 행동으로 내 권리가 송두립째 뒤바뀔 수 있는 숨겨진 룰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일상의 모든 서류를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만드는 아주 날카롭고도 무거운 질문이네요. 처음엔 철옹성처럼 단단해 보이던 그 완벽한 서류 뒤편에 숨어서 언제든 판을 뒤집을 준비를 하고 있는 또 다른 투명 인간의 존재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숙제 같습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머릿속에 굴려보시면서 주변의 서류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것들을 의심할 때 훨씬 더 선명하고 흥미롭게 다가오니까요. 지금까지 더 딥다이브 심층 분석이었습니다.